예, 그 26번째 강의요. 마지막 지금 주인데 2시간 남았어요. 2시간은 그 양자 이론, 양자 이론이 어마어마한 이론이지만, 그러니까 2시간에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약간 그 핵심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만 그 얘기를 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아주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강연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강연이 중요성을 본인이 그만큼 알고 있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라고, 윌리엄 톰슨이라고도 부르고 나중에 켈빈 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19세기의 클라우스, 구름이죠. Over the Dynamical Theory of Heat and Light. 그러니까 열과 빛에 관한 다이내미컬 시어리, 동력학 이론에서의 19세기의 구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강연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나도 잘 모르고. 중요한 건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세기에 이미, 그러니까 전자기학이 완성이 됐죠. 거의가 아니라 맥스웰과 헤르츠 등등에 의해서 전자기학이 완전히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도 상당한 발전을 해서 거의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작은, 그러니까 여기서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한, 투 클라우드라고 표현한 작은 이제 사실들이 있는데, 이때 분위기는 이제 물리학은 우리가 거의 이해를 했고, 거의 역학부터 시작해서 전자기학, 연력학 거의 이해를 했고, 남은 아주 좀 짜잘한 것들만, 그러니까 마이너한 것들만 이제 우리가 메꾸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던 분위기였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19세기 물리학을 정리하던 그런 이제 강연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투 클라우즈가 물리학의 혁명을 낳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투 클라우즈가 뭔지 잠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톰슨이 얘기한, 켈빈 경이 얘기한 첫 번째는 에테르가 발견되지 에테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에테르를 검출하지 못했다는 거하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에테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거. 항상 빛의 마이켈슨 간섭계가 사실 근방에 나왔는데, 마이켈슨 모얼리 실험 외에도 에테르를 검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인데, 자, 이 에테르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얘기했듯이 상대성 이론을 나왔죠. 그렇죠? 상대성 이론으로 가는 통로였죠. 이 에테르. 결국은 이제 마이켈슨 모얼리 실험 등을 통해서 에테르가 아무리 해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뒤집어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명을 해낸 거죠. 엄청난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고. 자, 오늘 이야기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사실은 양자 이론을 낳은 그런 열쇠였어요. 로 이끄는 열쇠가 됐어요. 첫 번째 열쇠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죠. 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2시간 동안 하려고 하는 얘기를 잠시 이거는 meant by 켈빈. 자, 우리가 그 양자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요약을 좀 하고요. 첫 번째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할 건데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열과 빛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플랑크의 상수가 자연의 중요한 상수 중에 하나죠. 플랑크 상수가 여기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H라고 보통 쓰는데 3대 기본 상수 중에 하나죠. 4대까지 하든 3대까지 하든 반드시 포함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광전 효과, 포토엘렉트릭 이펙트.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설명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막스 플랑크고요. 얘는 또 여기 또 등장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여기. 그 다음에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잠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uncertainty principle, 여기까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성공한 거고, 이야기를 얼마나 자세하게 할 수 있을지는 가봐야 알 거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더 있는데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영의 실험 했었잖아요. 이거를 양자 이론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2시간 동안이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이게 뭔가 블랙바디인데 블랙바디를 정확히 정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and the emergence of 플랑크 콘스탄트 H, 이건 H라고 하는 거는 플랑크 콘스탄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온도가 있으면, 온도가 낮든 높든 간에 하여간에 열이 있는데 절대 0도가 아니라면, 연력학을 1학기 때 아마 배웠겠지만 절대 0도가 아니라면 이제 온도가 있죠. 온도가 있으면 반드시 레디에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냐면은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기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들이, 그러니까 연력학과 이제 전자기학이 19세기에 잘 이해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열과 그러니까 온도죠. 물질의 온도와, 물질일 수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temperature of a body, 물질일 수도 있고 그냥 촛불 이런 거일 수도 있고 of a body 하고, 그 다음에 radiation, electromagnetic radiation, 전자기파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불을 쇠를 달구면 용광로 그 쇠를 녹이면은 거기에서 불빛이 나오죠. 예? 뭐 주황색 빛, 파란 빛이 나오기도 하고. 촛불만 봐도 알죠. 예를 들면 촛불 그러니까 공기가 연소가 되는 건데 예? 공기가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가 연소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타면서 이제 불을 내잖아요. 촛불, 용광로. 이게 불을 낸다는 우리가 불빛이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레디에이션이 있는데 뭘 냈냐면 비저블 라이트를 낸다는 얘기죠. 가시광선을 낸다는 얘기죠. 근데 가시광선을 내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보이고 태양도 있고 심지어 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태양 6,000도 정도 되잖아요. 표면 온도가. 이게 가시광선들을 많이 내죠. 물론 다른 빛도 있지만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스펙트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들도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적외선 여러분들이 요새 그 공공 건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온도 체크를 하죠. 거기 기계 발열 체크하는 그거 모니터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온도계인데 적외선 온도계 있죠. 삥 하고 쏘면은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뭘 하는 거냐면 적외선을 감지하는 거예요. 적외선 온도계.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적외선의 스펙트럼을 보고 온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문제를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측정을 한 거는 19세기 말에 사람들 많이 측정을 했고요. 측정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자, 여기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파란색, 초록색, 붉은색으로 써 있는 거는 그려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측정 결과예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쪽 축은 X축은 파장이고요. 파장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와 있는데 대략 400에서 700 나노, 0.4에서 0.7 정도가 가시광선이죠. 그죠? 이 당시에 물론 가시광선의 스펙트럼 측정하는 건 잘 발달돼 있었고요. 쉽게 생각하면 프리즘 같은 거죠. 실제로 프리즘으로 하지는 않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가시광선 영역인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위키페디아에서 따온 거고요. 이렇게 정확한 그림을 당시에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얼마나 정확했는지. 근데 상당히 정확한 이 분포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3000도일 때 온도가 3000도일 때 레디에이션 되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이건 인텐시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텐시티. 세기를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기를 파장의 함수로 측정하는 거죠. 자, 근데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유니버설한 커브를 그리게 되고요. 얘가 완전히 이건 통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촛불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얘가 그게 블랙바디의 정의고요. 이런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을 완전히 통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시에 통계 이론으로 켈빈이 모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켈빈이
그 뭐냐 다이내미컬 셀이라고 표현했던 건 그러니까 빛이 그 모션들의 그러니까 모션이라고 하는 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죠. 필드의 모션들의 모드에 해당하는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론에 따르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아주 높을 때는 아니 파장이 아주 그 긴 것에 대해서는 잘 맞는데 이게 이쪽은 잘 맞아요. 저쪽으로 가는 거는. 근데 이게 파장이 짧은 영역으로 오면은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건 이론에 따르면 그냥 쭉 계속 람다 제곱분의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 왜 그런지 잠깐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prediction from classical physics. 클래시컬은 사실 알기 순전히 통계적인 다른 말로 하면 19세기 물리학으로부터 이제 예측이 바로 요 검은색의 요 커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게 어떤 레디에이션 너무 밑에 있네. 자, 이런 박스를 하나 생각을 해요. 박스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고요. 이런 어떤 바디가 있는데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갖고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떤 걸 가질 수 있는지 사실은 이게 이 박스의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스펙트럼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파장이 길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할 때 제일 파장이 긴 놈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끝에서 인텐시티가 스탠딩 웨이브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정상파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요런 게 색깔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 것이 요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계속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쪽 방향으로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는 아주 짧은 파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런 파장들이 있는데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파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람다는 제일 긴 게 2L이죠. 그쵸?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요거 말이죠. 요 초록색. 그 다음 것이 L.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사인 곡선 한 주기를 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L 이렇게 쭉 나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n분의 n분의 1로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 시리즈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k 값으로 바꿔주면 웨이브 넘버로 바꿔주면 이게 람다분의 2파이니까 이건 단위 길이에 몇 개의 파가 있느냐는 정의잖아요. 이걸 뒤집으면은 첫 번째 것이 얼마냐? L분의 파 이렇게 되고 두 번째가 L분의 2파이 세 번째가 L분의 3파이 L분의 n파이. 자,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K가 넘버에 그냥 비례하는 그런 물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정수죠. n은 정수. 그 K가 이 정수에 비례하는 식으로 모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상태.
자, 근데 그 뭐냐, 그 중요한 게 이 여기서 중요한 프린시플은 우리가 이제 통계의 원리인데, 통계의 원리에 따르면 통계 물리의 원리인데, 사실은 그 모든 모드들은 동일한 자격을 갖는 거고요.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점유 확률을 갖는다. 그리고 각각 에너지가 그 온도에 비례하는 거. 에너지가 사실은 그 KT가 되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는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데, 그 이게 이제 클래시컬 피직스에서 예측하는 거예요. 모든 모드들이 동일한 점유 확률을 가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이, 그러니까 이 점유 확률들을 우리가 K 함수로 또는 파장의 함수로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요 그림. 자, 우리가 K 스페이스에서 K라고 하는 K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K라고 하는 게 아까는 지금 한 밸류만 생각했지만 이게 X 3차원이니까 X, Y, Z 값을 다 가지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L분의 N파이라고 했으니까 L분의 N1이라고 할까요? 이건 L분의 N, 그냥 길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각각의 N1, N2, N3가 어떤 값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K 스페이스 상에서 모든 점들은 다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떤 모드들이 있고 어떤 모드가 없고 어떤 모드가 얼마나 있고 몇 개가 있고 그런 파장을 갖는 그 인텐시티가 얼마나 되고 각 모드별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K 값이 커질수록 이 면적이 커지잖아요. 표면적이 똑같은 K 값을 갖는 이게 이 반경이 우리가 특정한 K일 텐데, K의 크기, 그 K의 크기, K 벡터의 크기인데, 이것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인텐시티라고 할까요? 또는 이게 이제 K의 함수일 텐데, 이게 뭐냐면은 intensity of 그 EM 웨이브인데, 그것의 크기가 그 K 값이 K인 경우, K 정확히 말하면 K하고 뭐 K 그 작은 그 구 표면에 있는 것의 인텐시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얘가 표면적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K가 표면적에 비례하고요. 표면적에 비례하니까 표면적은 K 제곱에 비례하고, K는 웨이브 넘버니까 파장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또는 뭐 K하고 프리퀀시하고 또 비례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있죠? 이 디스트리뷰션 그림이 클래시컬 시리라는 게 바로 이 람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게 이 그림,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클래시컬 시리. 이게 그러니까 결국 클래시컬 시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그냥 비례해서 커지는데, 이건 그 웨이브 랭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다가 그다 이거에도 비례하고 온도에도 비례하고. 자, 근데 실제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전혀 달랐는데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거 다시 복사해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보면 실제라고 하는 건 실험에서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일단은 온도하고 관계가 있고, 온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저기 이 자체가 인텐시티 자체가 K 람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프리퀀시라고 합시다. 아니 람다라고 하고 온도의 이 자체가 온도화에 따라 달라지는 커브죠. 또는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로 바꿔 써도 되는데, 이걸 람다로 쓰든 K로 쓰든 뭐 프리퀀시로 쓰든 다 마찬가지인데, 자, 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여기서 이 커브들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보편적인 커브를 우리가 그리게 되는데, 이 커브를 맞추기 위해서 플랑크가 말하자면 게스를 추정을 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냥 수식을 찾은 거예요. 물론 그게 얘기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인사이트가 들어가지만 플랑크의 포뮬라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고요. 플랑크도 몰랐고요. 다만 이 커브를 맞추는 그냥 식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얘가 정확히 이렇게 돼요. U의 F가 뭐에 비례하냐면, 상수는 어떤 이제 상수가 있고, 이건 상수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위에 HF가 하나 있고, H가 뭔지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F제곱. 그러니까 F제곱에 비례하는 건 하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F3성이죠. 그 다음에 이 커브를 하이 프리퀀시에서 꺾이게 하는 그런 함수가 바로 이런 건데, kt-1 이런 함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리퀀시가 커지면 또는 파장이 작아지면 이 값이, 그러니까 F는 람다 2분의 C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똑같이 쓰되 이거를 HF 대신에 이렇게 써도 돼요. H에 C하고 람다가 밑으로 들어가. 보통 이제 이 프리퀀시를 쓰는 게 더 많이 쓰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써지고요. 여기서 요 커브를 맞추는 보편 상수가 등장을 하는데, 일단 K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볼트만 상수라고 23승 줄 퍼 켈빈. 그래서 이 KT가 사실 K 곱하기 온도가 이게 에너지의 단위죠. 이게 줄이죠. 이게 에너지의 단위죠. 자, 그러니까 H에다가 F를 곱한 것도 당연히 에너지 단위가 되고요. 이것도 줄의 단위인데, 근데 F의 단위는 뭐냐면은 세컨드의 마이너스 1승이죠. 프리퀀시니까 1초에 몇 번 진동했느냐 하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H 값을 정확히 이 커브로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 이 H 값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6점, 이게 오늘날 알려진 값이지만 곱하기 10의 아주 작은 값이에요. 아주 작은 값인데 얘가 이렇게 돼요. 줄 세컨드. 자, 이 상수가 뭔지는 당시에는 물론 몰랐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상수가 되고요. 이걸 우리가 플랑크의 상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한 게 이제 이게 막스 플랑크고요. 막스 플랑크의 업적이고요. 이걸로 나중에 노벨상을 받죠. 자, 이게 사실은 이 상수의 중요성 여러분들 지금은 뭐 알 수가 없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양자역학을 관정하는 양자역학에 관련된 모든 현상을 관장하는 상수예요. 보편 기본 상수고요. 잠깐 이거 딴 얘기를 잠깐만 하면 자연의 기본 상수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1학기 때 우리가 뉴턴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트만 상수 이것도 1학기 때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C가 있었죠. C는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빛의 속도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뭐 맥스웰 방정식에서도 나오지만 전자기파의 속도, 또 상대성 이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 뉴턴 상수가 되는데 이 네 개는 자연의 기본 상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도 3대 기본 상수를 들으려면 볼트만 상수를 빼고 뉴턴 상수, 빛의 속도, 그다음에 플랑크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다른 상수들은 여기서부터 유추되는 것들이에요. 덜 중요한 것들이. 뭐 덜 중요하다기보다 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 플랑크 이 공식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면 첫 번째 이거는 그냥 추정한 거예요. 추정한 거고 그러니까 추정을 했는데 얘가 이제 H가 등장하는 거죠. H라고 하는 새로운 상수가 등장을 했고 이거의 의미는 뭔지 모르지만 이거의 의미를 이제 플랑크는 정확히 몰랐는데 어느 정도 픽처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프리퀀시가 큰 놈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이 프리퀀시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쪽을 의미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인텐시티가 줄어들잖아요. 클래시컬 시어리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플랑크 포뮬라에 따르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줄어들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모드는 이게 인텐시티가 확 줄어드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얘를 여기시키기가 익사이트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럼 하이 프리퀀시 모드는 얘가 어렵단 말이에요. Hard to be excite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들뜨게 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인텐시티가 이쪽 파트는 인텐시티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건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 이게 또 온도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자, 온도가 커지면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지만 이 함수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에너지 퀀텀. 자, 이 개념은 이제 나중에 좀 더 확실해지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HF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에너지가 또 요거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수 외에도 어떤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고요.
그 에너지의 기본 단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냥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프리퀀시를 가지는 경우에 HF만큼 그 기본 단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뭐 이건 프리퀀시를 가지는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H에다가 F만큼 곱한 굉장히 작은 값이죠 보통. 왜냐하면은 이 플랑크 상수가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기본 유닛이 되는 거예요. Basic Unit of Energy. 자, 뭐 이런 정도의 그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그 파장이 긴 놈, 다른 말로 하면 프리퀀시가 작은 놈들은 이제 쉽게 여기가 되는데, 쉽게 여기가 되는데, 이제 어떤 그 파장이 점점 짧아질수록 이게 잘 여기가 안 되기 시작해서 아주 큰 놈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KT보다, 그러니까 온도 서멀 에너지보다, KT가 서멀 에너지에 나오는데 그 열 에너지보다 훨씬 큰 HF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잘 안 올라간다는 거죠. 잘 안 생긴다. 자, 그거를 그 보여주는 게 이 그 플랑크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그 막스 플랑크가 설명을 했고요. 아직은 다분히 현상론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에너지 퀀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나오는지 잘 이해하진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기본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퀀텀 시엘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이름이 어원이 되는데, 퀀텀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저기 디스크리트하다는,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는 에너지가 어떤 불연속적인 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거죠.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포뮬라로부터 플랑크 그 공식의 이해가, 이게 사실은 플랑크 본인의 해석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그 다음에 양자 이론들의 이제 창시자들에 의한 해석이에요. 플랑크는 이 퀀텀이라고 하는 걸 되게 불편해했어요. 마지막까지 그 고전적인 물리학자였는데, 물론 고전 저기 현대 물리의 키 열쇠를 가지고 있던 고전 물리학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확실해지는 게 바로 광전 효과, 포토 엘렉트릭 이펙트. 이 현상 자체는 그 19세기 후반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이것도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1905년도 논문에 의해서 설명이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저거는 이거였어요. 광전 효과로 받았어요. 참 재미나죠. 아인슈타인의 그 전체 업적 중에서 보면 아주 극히 사소한, 뭐 중요하긴 하지만 사소한 건데, 자, 뭐냐면은 이게 그 빛을 쬐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어떤 물질에다가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건데, 그림이 어디 갔냐? 그림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스키매틱, 이건 위키페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그냥 스키매틱한 그림이에요. 빛을 쬐요. 어떤 특정한 파장을 갖는 빛을 쬐면 여기 이제 안에 있던 그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어떤 빛의 에너지를 가지니까. 그 뭐냐면은 일렉트론이 이게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라 매터가 어떤 이제 물질에 그 일렉트론들이 얘가 이제 에미션 방출된단 말이야. by irrad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쏘이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여기다가 때리면 자 근데 이 현상 자체는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 파도가 쳐요. 파도가 잔잔하면 이제 모래들이 가만히 있겠지만 파도에 의해서 모래알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모래알이 튀어나올 수 있죠. 올라온단 말이야. 위로 뜬단 말이야. 뜬다는 얘기죠. 뭐 공중으로 뜨기까지는 안 하지만 아무튼 위로 떠오른단 말이야. 바닥에서. 자, 그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파도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파도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전자들은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입자들인데 전자들은 이제 모래알 같은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헤르츠의 익스페리먼트인데 헤르츠가 이 전기 관련된 실험을 많이 했죠. 전자기파 실험도 했고 헤르츠 익스페리먼트인데 1887년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 이제 베이큐um 튜브 그러니까 여기 진공 상태를 만들고요. 진공 상태를 만든 이유는 다른 저기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양단 간에 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를 갖고 뭐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양단 간에 전압을 가했다는 거고요. 전압을 가하고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큐움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압을 가해도 그러겠죠. 자, 근데 여기에 전압을 가한 다음에 이 전압을 물론 무지막지하게 가하면 여기에 이제 막 쇼트가 나가지고 번개 치듯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전압을 가해놓고 대신 여기에다가 빛을 쪼여요. 빛을 쪼이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전자들이 튀어나가면은 전자들이 걸린 전압에 의해서 그 전압이 낮은 쪽으로 전압이 높은 쪽이죠. 전자니까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이동을 하게 되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험인데 실험 아파라투스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런 거고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실험이 그 전압을 가하고 어디에? 베이큐um 튜브에다가 진공관에다가 플레이트 양단에 그 다음에 빛을 쪼이면은 가한다. 어디에? 메탈 플레이트. 여기 우리가 뭐 여기 보통 이제 메탈인데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죠. 어디에? 메탈 플레이트에. 그 다음에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걸 우리 광전자라고 하는데 전자가 튀어나오면 전자가 튀어나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우리가 발견하는 건 전자를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전류가
감지된다. 사실은 우리가 이 감지되는 전류를 갖고 거꾸로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유추하는 거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건데 이 실험 자체는 뭐 모래알 파도와 모래알과 뭐 똑같은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클래시칼 우리가 파도가 그 모래를 떠올리는 거를 우리가 뭐야 그냥 고전적인 이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정량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고전적인 파동 이론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이론이 설명을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 그걸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이야기하기로